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추이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은 네. 저희랑 전속계약 체결하셨다고요. 땜빵이 어제 있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중요한 때입니다. 네. 아, 그러긴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에서 스콕스에서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평론위원장이시거든요. 아, 네. 일부에서는 윤희용 센터장님이 여론분석위원장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예. 예전에 이제 이런 어떤 옛날에 여론조사 전문 기자라는 제도가 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언론사들이. 예. 그래서 이제 대선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대선 주자한테 이 사람이 이제 여론 전문 기자다라고 했더니만 그 대선 주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담당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 국민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맞는 얘기죠, 사실은. 전달자일 뿐이니까. 역시 겸손까지 하셔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어제 저희가 살펴본 갤럽 조사,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추세가 조금씩 오름세였어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 부분이 2월 들어서 29%에서 어제 보여드린 갤럽 조사입니다. 2월 첫째 주 29%, 34% 그리고 이제 3월 첫째 주에 39%까지 긍정 평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근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2월 5주차 주간 집계인데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41.9%였다가 2월 5째 주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41.5% 긍정평가로 꺾였어요. 그러면 이게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하고 윤희용 센터장님 그 조사 방식이나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수치가 좀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하락이다라고 이제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이제 흐름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는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으로 조사를 주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매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들으면서 일방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아, 그게 좀 지속 시간이 일반적으로 짧죠? 짧죠. 짧은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응답하는 분들은 지금 선거와 정치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잖아요. 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도 사람이 하게 되면 빨리 끝내주세요. 응답 빨리 하게.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분야에 관심이 좀 덜한 부분도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는 좀 참여를 하게 되는 측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나 무당층들 파악할 때는 이제 그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가 필요하겠죠. 정치 관여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응답 전화 조사로 한 경우에는 관심도가 높은 높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니까 미리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죠. 먼저 빠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30% 중반대부터 해서 꾸준히 쭉 올라와서 40% 초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수치가 뭐 이제 이것도 의미 있는 수치 차이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는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지 않고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예. 이렇게 묻는 것이니까 뭐 최근에 여러저러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약간 비켜서 있는 것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아마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정치적 사안에 논란이 연루가 되게 되면 사실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많이 보도된다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보도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민생 토론회나 이제 뭐 많이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의대 정원 확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적 공감도 있는 사안이니까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뭐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대체로 잘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그걸 모아서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 흐름에서 이제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네.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어쨌거나 전주 대비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41%대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2주째. 그러니까 이렇게 40%라는 수치가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정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용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숫자라고 이제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는 뭐 늘 어떤 수치로든 존재하는데 거기서 어쨌든 어떤 추세를 계속 유지해가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생각해 보면 이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지라고 생각하면 뚜렷한 건 없습니다. 사실 예, 뭐 예. 근데 그 이전에 너무 못한다, 리스크가 너무 많다 이러던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뭔가 안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화가 안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더 잘 아시지만 굉장히 결집돼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때고 이 정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할 사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받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게 의대 정원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 평가, 뭐 이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 추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자 기사들 봐도 면허 정지, 구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뭐 갤럽은 계속 올라갔는데 리얼미터는 조금 주춤한다. 결국에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인 건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의사들의 파업들이 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하고 하는 정부는 뭐 흐름들이 하냐. 있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기류가 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정부와 이제 의사들의 그룹 간의 이 대결 양상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은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이고 의대 증원 이제 뭐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기류들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게 짧은 기간에 그런 부정적 기류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론 정치적 또는 사회적 여론에서 한 70%가 어느 일방의 흐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제 상식과 같은 아니면 역사적 사실과 같은 정도로 사실 높은 거예요, 한쪽으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이제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한 분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정부가 네.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70% 정도 기류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어쨌든 그 기류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전환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선거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권에서 이 이슈를 미리 사실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쭉 와서 선거 임박해가지고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인식이 일단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정부가 부정적 평가가 있을 때 그 사안을 덮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선거의 관점에서도 또 연결지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의사들 문제가 사실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는데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너무 어떤 직역이건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2,000명을 갑자기 증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직역이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선거 앞두고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요새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거친 부분이 있고 이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은 어떤 맥락인 것 같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1,600만 표 이상을 얻었던 이제 시절에 예.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던 이미지가 좋아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추진력이 있다. 예를 들면 외교 좀 못할 것 같아. 남북관계 글쎄 전문성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참모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러면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르다가 저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에 70% 이상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찬성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게 되겠어? 의사들도 저항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잊고 있었던 1,600만 표를
득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 저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 지금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평가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답답할 수 있죠. 답답한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사실 보도에 나오면 각 이제 정원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뢰들이 증원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더불어민주당이 39.1%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해서 3.2%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센터장님 보실 때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잖아요.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주 소폭이지만은 0.4% 하락했고, 근데 이게 지금 4주 연속이고요. 국민의힘은 상승을 또 3% 가까이 했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정치적 관심도 높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주로 이제 응답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높았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다는 상황이 사실은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리얼미터는 조사 방식을 늘 이걸 쓰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진보 성향층의 결집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에는 보수층의 결집들이 상당히 이완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대 현상이 나온 것은 반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건 그러면 결집도를 보여준다라고 해석 가능한 거네요. 그것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진보 성향의 어쨌든 유권자들 같은 경우, 국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느슨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결집도가 상당히 이제 복원된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간단 말이죠. 민주당은 이제 정체되거나 좀 하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뭐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정당들의 뭐 이렇게 이제 내부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지난번 이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공천과 관련한 이제 잡음에서 어쨌든 양당 간의 비교가 되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좀 나았다 또는 이제 문제가 덜했다라고 하면서 상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관련한 이슈가 사실은 지난 한 달간 뒤덮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당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반영이 많이 된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보게 되면 사실은 지지층에서도 이제 그 자기 당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공천 평가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자기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평가를 높게 해요. 다른 조사에 보면은 뭐 80% 이상 높게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공천의 평가에 대해서 한 60%대 잘한다고 한 응답이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에서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지지하지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예. 최근 뭐 한 달여 사이 동안 민주당이 지지자들에게 우리를 왜 지지해야 된다라는 근거를 사실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응답 조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인기가 없을 때 호남의 정치 골목길 르포 이런 거 취재를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치 얘기 안 한다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이 못하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심리가 요 지지율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3월 중순 이후에 반전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 어떻게 이어지냐면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투표장에 나와서 찍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 될 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지고 일반적으로 보수층의 투표율이 높죠. 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한 달의 추세에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지해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윙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 얘기하면서 한국의 스윙보터에서 민주당을 찍었다가 다음에 국민의힘 찍었다 이 비율보다는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범주로 따지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굉장히 좀 지금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 기자님께서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투표율 얘기는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게 되면 그때 막 활성화돼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쟁력, 양당의 경쟁력, 후보들의 경쟁력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표율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한 여론인 거예요.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근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 사실은 투표를 하냐 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에서도 보시게 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어떻다 이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여론이 이제 중요한 거죠.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을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특성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투표 행태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정당이 이번에 질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투표에 불참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은 이 투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본인의 이제 존재 의미를 찾기도 하는 것이고 중요하다고 비중하다고 이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높은 것이고 안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진보 성향층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보 성향층은 쭉 해서 이제 해야 한다 또는 이제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투표를 높이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될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40대, 50대 초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판단이 좀 합리적 판단이 빠르신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도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하면 투표에 불참하는 비율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측에서 높아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선거에서 대패했을 때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도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또 바로 직후에서는 2008년 4월에서도 이제 50%가 안 돼 총선인데.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예요. 50%는 간 넘었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은 60%를 넘어져야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 떨어졌다는 것은 10%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진보 정당이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투표율 또는 이 응답률 이거를 약간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변화 내지는 지표, 뭐 징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실제 민심은 전 약간 변화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지난해 2월, 그러니까 1년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기간 이후로는 민주당이 지난 2월 사주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역전까지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일반적인 그냥 바닥 민심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거는 파열음이나 뭐 파동이라기보다는 잘 못하는 사람이 떨어지고 일할 사람이 공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느 정도 분석이나 반응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여론조사는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실제가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론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 지금 민주당의 공천 문제가 뭐 저는 그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뭔가 공천 문제가 있어. 근데 저 공천이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체제를 만들기 위한 거래. 요런 어떤 요소들이 갖춰지고 그 요소를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리꽂히고 있고 공천이 부적절한 사람들이 공천이 되고 있지만 룰만 보면 경선을 해서 다 어쨌든 정리가 되고 있는 거야. 뭐 이래서 최근에 공천에 대한 거를 보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인식의 차이가 결국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죠. 근데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 문제를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느냐, 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당이고 왜 우리한테 투표를 해야 되고 왜 우리를 지지해야 되는가를 인식시킬 수 있느냐, 요 이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4월 10일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이제 흐름들, 뭐 이제 밑바닥 여론이라고 주변 여론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여론을 처음 이제 배울 때 이제 저희 사수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87년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뭐 3김이 다 나왔죠.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자기 주변에 자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노태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근데 노태우 후보가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 여론을 하려면은
그만큼 대중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충분하게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지금 이제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관건이 이제 이거죠. 지금 포인트는 그러면 지금 양당의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은 떨어진 부분들을 이제 올릴 수 있고 다시 뭐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또는 역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뭐 떨어진 부분들 이제 복원할 수는 있겠죠. 선거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여론조사에 있는 그 모름, 무응답층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이제 어느 당으로 가는 것이니까 네. 이제 주요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복원을 하긴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월등한 우위 이전처럼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아주 초단기적으로 변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아까 보셨지만 예. 빠른 시기에 막 오르잖아요. 그거는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 오르는 거고 못하는 걸 보여주면 떨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우리가 가격을 변동하면 뭐 이제 구매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탄력도라고 하잖아요. 정치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인데 정당 지지율은 그 탄력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리려면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천과 관련한 잡음을 이제 매듭을 이제 지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례위성 정당, 통합형 비례위성 정당에서의 또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은 뭐 굳이 표현하면 단독형 비례위성 정당이에요. 예. 민주당은 통합형 또는 연합형 비례위성 정당이에요. 예. 단독형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조용히 이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국민의힘은 근데 공천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연합형이라고 하면 다른 법유관이 정당에 아닐까 있는 모르겠어요. 예. 다른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순번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그 사람이 적절하냐 또는 앞으로 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 논란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까지 이제 과연 민주당에서 어떻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하나의 이제 과제가 또 남아있지 지금 않나 두 분이 생각합니다. 아마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빨리 해야 될 과제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임종석 전 실장 얘기가 나왔는데 당 잔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속보 난 걸 보고 페이스북을 찾아봤더니 한 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각자도생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오늘 그 신문들 평가를 보면은 전략적 후퇴이고 뭐 이제 당권을 노린다. 이런 당에서의 역할을 노린다. 당에서 역할을 노린다. 뭐 당을 지키고 90점 역할을 차기 전당대회까지 하겠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놨어요.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뭐 당에 남으면 당에서 뭔가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에서 사후에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총선 패배를 전제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얘기를 그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생각하고 그러네요.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실존적 결단에서 지금 과연 당을 나가서 그러면 중구 성동갑이나 본인이 꼭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런 곳에서 생존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양당 중심으로 결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로 가서 호남 출마를 하면 그건 어떤 설득력이 있는 거냐 그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여러 뭐 사선을 한 의원도 나가서 상대당으로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판단,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뭐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탈당을 했다라고 네. 하면 이제 그 책임론이 또 향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 있었겠고 근데 나가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 같이 이제 고려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뭐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권을 노린다. 예. 대개 보게 되면 총선에서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좀 중간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하다가 사실 빠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가서 또 다시 있고 이후에 이제 있는 부분이지 제가 봤을 때 뭐 당장 8월에 뭐를 도모하려고 남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들인데 약간 그거는 이제 좀 너무 깊지 않은 시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 남은 선거 국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 공을 들이다가 안 되자 지금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미뤘다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광주에 출마하긴 하는데 지역구는 미정이다. 네. 여기까지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지율이 모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당연 그 전 대표의 모든 행보가 사실 이당연 대표의 행보가 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마 부분도 그렇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던 시점도 그렇고 광주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을 안 밝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뜩이나 제3지대가 그냥 저 양당에서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 나간 거 아니야? 별다른 콘텐츠는 없는 거 아니야? 비전은 없는 거 아니야? 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부가 있는 상태에서 행보까지 너무 애매하니까 느려요. 네, 느리고 예, 결정이 느려요. 느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가 대중적 지지도가 반영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보다 양당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이 3지대로 합류하는 흐름들도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의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했던 한두 달 전의 기대와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그 통계나 여론으로 볼 네. 때 지금 이낙연 대표 광주에서 출마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어떤 성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지금 호남에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는 그냥 현찰이에요. 야, 왜냐하면 이제 좋은 그것만큼 표현 확실한 게 나왔습니다. 없거든요. 현찰이다. 예, 그거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야당을 얘기할 때도 정권 심판 기류가 높다. 높은 건 맞는데 정당 지지율로의 상승으로 이어져야지 사실 그게 현찰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 높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갖고 들어가면서 어떤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더해져 가지고 추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통상도 이것이 이슈. 예.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것인데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율 자체 높지 않은 것이니까 호남에서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아마도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이제 제법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기류를 이제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얼마나 이제 활성화시키느냐, 그것을 이제 표로 연결시키는 것이냐가 이제 과제일 텐데,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한편으로 이제 실망스러우면서도 이번에는 어쨌든 민주당으로 선거를 좀 해봐야 돼. 뭐 우리가 이후에 냉정한 평가는 또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이제 변경되어서 과거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제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뭐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시간이 사실은 뭐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현금에 해당하는 정당 지지도 자체가 받쳐주는 게 부족하고 근데 시간도 좀 적다. 다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일부 지역에서 뭐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되었거나 아니면 경선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전직 어떤 의원급들이 출마하는 몇몇 지역들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뭐 당선에 가까운 득표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5% 또는 뭐 약간 5% 그 이상 정도의 득표를 얻을 가능성은 있거든 지역에서. 예. 그러면 그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마 타격을 뭐 준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인천 지역에 있는 뭐 홍영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미래에 당장 합류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연대 비슷한 걸 하려고 하긴 할 텐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민주당에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러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봐야 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근데 어쨌든 예.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간다는 거는 사실 호남에 이낙연 대표가 가면 1대1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후보와 본인 자기의 이제 대결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상징적 있는 데 가면 어떻게 하더라도 1대1 구도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 안에 갇히게 맞아요.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뛴다라고 하면 3자 구도에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1대1 구도로 간 거 아니냐. 1대1 구도를 그나마 만들 수 있는 호남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면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더라도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실 총선을 나훈해 만에 했던 것도 본인이 예. 대선 주자급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예. 총선에 나와서 상처를 입지 않겠다고 좀 보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는데 이 호남을 가는 것도 이제 그거 연장선에서 연장선의 정책 선택 아니냐 이런 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지역구 어디가 될 것인가 굉장히 이 얘기 오랫동안 들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를 간다 네. 만다, 뭐 노원을 간다 했는데 네. 결국에 경기도 화성 을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은 데이터로 볼 때 좀 어떻습니까? 당장 아직 뭐 이제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TK 대구 지역으로 갈 것인가, 이 수도권으로 갈 것인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구로 갔으면 사실은 그림이 굉장히 좀 멋있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그래서 뭐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글로 갈 가능성도 이제 없지는 않았겠는데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이 TK 지역에서 그냥 좀 매끄럽게 되면서 이탈자들이 없으면서 사실 그 계획을 접은 것 같아요. 만약에 주호영 의원 같이 지역에서 뭐 이제 친윤이나 이런 이제 분은 아니지만 지역에선 신망이 있고 이제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이 컷오프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개혁신당의 후보로 다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스크럼을 짜서 연대를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공천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그 기류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개혁신당에서 지역에서 한번 경쟁력을 좀 보이고자 하는 인물들은 다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뭐 종로의 금태섭, 남양주 가백 조응천, 예. 또 여기 화성의 이원욱, 뭐 또 용인의 양향자,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좀 그러면 어쨌든 좀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하는 시각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이 지역이 좀 젊은 층이겠죠. 이 지역의 뭐 평균 연령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동탄 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좀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도 초반에 압도적인 1위로 나오기는 쉬워 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양당이 어쨌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초반에 어쨌든 그 3자 간의 그룹, 어떤 아주 많이 뒤처지지 않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느냐. 초반에 뭐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투표하는 행태 중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좋아하는 후보나 정당을 뽑는 거 그런 분들 있죠. 너무나 이제 소신이 강하시니까.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제 내가 싫어하는 쪽을 막아야 된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정치에 사실은 많은 흐름이에요. 비호감에 의해서 비호감 세력을 저쪽이 싫어서 하는 막 투표. 위해서. 그래서 영어에도 이제 그 표현이 있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이제 voting for가 아니라 voting against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센 거잖아요. 누구 싫어하는 게. 그래서 그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정당 후보로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이길 수 있어야 그 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만약에 너무 현저한 격차로 보이게 되면 더 이제 안 살아날 것이고, 약간 이제 한 지역이라도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어떤 몇몇 인물 경쟁력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이제 한번 해볼만 하다고 하는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초반에 어떤 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느냐, 이거 중요해요. 여기 굉장히 여론조사 업체들이 주목하는 지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개혁신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아닙니까? 사실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3자 구도에서 3등으로 출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3등으로 출발하고 좀 여론조사 해봤는데 계속 3등인데 이러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 대구 갔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근데 무조건 당선돼야 됩니다. 지금 본인 2등을 입장에선. 2등으로 간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가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가능할 거냐?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젊은 지역구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겁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만 빨리빨리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당연히 소위 말해서 견적을 내봤을 거고 본인이 지금 당장 완전히 유리하다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 타진해 볼만 하다 이런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대구에 나가는 그림이 멋있고 거시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역을 택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뭐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의원들의 그 요구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꼭 배지를 달아야 한다라는. 저도 한 15년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어봤는데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이 굉장한 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어느 지역구 출마한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것들 내가 당선 여부를 떠나가지고 당을 위해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면서 어느 지역을 희생적 결단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을.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사전에 조사 결과를 그럼요. 확인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가능성을 타진해 본 예. 다음에 정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세네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해봅니다. 연습 많은 문제 풀고 경우에. 가야죠. 예. 예. 그래서 뭐 그걸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현금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웅 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요. 3부에서는 심층 인터뷰 김남근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죠.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